네,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 이 미르 K 스포츠 재단일 것 같은데요. 뭐 1, 2심에서 다 무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미르와 K 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대기업들로부터 받은 돈들 그런 것들이 뇌물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이수희 변호사님, 뭐 그나마 이게 최순실 씨에게는 이제 뭐 유리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죄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최순실 씨에게 주어졌던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3심이었잖아요. 대법원심이.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항소심하고 상고를 다 응하지를 않았어요. 예. 그래서 검찰만 상고를 했기 때문에 검찰은 유죄 부분에 상고할 이유는 없죠. 무죄가 2심에서 무죄가 났던 부분만 상고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다 기각이 됐던 거고요. 박 전 대통령. 그래서 2심이 그대로 이제 유무죄 부분이 바뀐 게 아니고 이 최서원 그 최순실 씨 부분은 최순실 씨도 상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도 상고하고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한 거고 최순실 씨는 자기가 유죄받은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검찰이 상고한 게 두 재단에 미르 재단, K 재단에 204억. 그 돈이 출연들을 한 거. 그거는 1심, 2심 다 무죄가 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그 인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무죄다. 대가 가능성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유죄 부분, 자기가 유죄를 받았던 것이 무죄 취지로 났어야 하는데 그게 그대로 이제 인정이 되면서 큰 차이가 없어진 거지. 일부 현대자동차에 그 광고 계약을 해라 뭐 이런 강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났어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법정형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 대세에 큰 지장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이경재 변호사께서 굉장히 이제 그 격앙된 평을 냈는데 저는 이경재 변호사의 저 논평 중에 이 재판은 이 뇌물죄와 관련된 이 재판은 그게 뭐 국정농단이다 뭘 떠나서 순수하게 법리적으로만 봤을 땐 참으로 많은 평석과 그 판례 분석이 나올 만한 그런 판례라는 거예요. 어제 그 대법원 판례는. 그래서 개별 의견에 대해서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박근혜 전 진영을 떠나서 법적인 면에서 법조인들이 그리고 법학자들이 어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많은 평석을 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저는 합의체긴 합니다만은 모두 다 만장일치로 나온 거는 사실 거의 없었어요. 소수 의견들, 개별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어제 대법원 선고 세 사람에 대해서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파기환송이 됐더라도 형량에 2심에서 확정된 형량에서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중론입니다. 문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입니다. 그동안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던 이 말 3마리와 관련해서 이 비싼 말들이에요. 그래서 모두 이제 34억 정도가 되는데 이 말들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는 무죄, 뇌물이 아니다라고 봤는데 어제 대법원은 이것을 뇌물로 봤습니다. 그래서 뇌물액과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어가게 되면서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집행유예 상태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님, 이 말 3마리 34억 원어치에 대해서 뇌물로 본 대법원의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재용 부회장의 이번에 그 조금 논점이 됐던 그 쟁점이 됐던 그 혐의들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하나가 용역대금 36억 원을 뇌물로 제공했다는 것과 그리고 말세필 34억 원을 뇌물로 제공했다는 것 그리고 동계스포츠 영재재단 16억 원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항소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이 동계스포츠 영재재단 그리고 말 3마리 부분이 무죄가 났습니다. 뇌물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가 났었고 이와 반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이 유죄가 나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부분이 어떻게 합치가 될 것인가 좀 관심을 받았던 부분인데 어제 이제 대법원 선고에서는 이 말 3마리 부분에 대해서도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보는 항소심 판단이 잘못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죄로 판단이 되어야 한다. 예. 이렇게 좀 판단이 되었던 부분이고 스포츠 영재재단 관련해서도 16억 원 부분이 또 인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총 뇌물죄 인정 부분이 항소심에서는 36억 원이었는데 지금 86억 원이 되면서 1심 때와 동일하게 지금 뇌물죄 인정이 됐고 1심 때는 징역 5년의 실형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그와 비슷하게 좀 파기환송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예.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대법원의 선고 내용을 쭉 들어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굉장히 헷갈렸던 부분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부분인데 말 3마리의 소유권을 삼성전자가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이 넘어갔다면 이거는 뇌물로 봐야 한다라는 게 어제 대법원의 선고 내용이었습니다. 이수 변호사님, 소유권, 뭐 처분권, 뭐 취득권,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는데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예. 이제 이 뇌물 수수. 그래서 거기에 수수는 그러면 소유권이 완전하게 이전한 것만 수수냐. 그러니까 예. 이 수수라는 게 줄 숫자 받을 숫자. 그러니까 뇌물을 주고받고, 주고받는데 소유권이 이전이 돼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제 대법원의 판결은 그 실질적인 사용 수익권. 그러니까 내 말처럼 타고 내 것처럼 이렇게 쓰고 예. 또 아니면은 이제 그 실질적인 처분고란. 이 예. 얘기는 내가 팔고 싶으면 팔고 또 뭐 누구 빌려주고 싶으면 빌려주고 그럴 고난이 최순실에게 있었다라고 본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뇌물 수수에서의 주고받은 것이 성립이 된 거 아니냐라는 예. 게 어제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예. 영계 스포츠재단에다가 줬던 16억 그리고 말값 34억 여기에 더해서 다른 것까지 해서 뇌물 액수가 80억 원 가까이로 늘어났습니다. 자, 우리 법에서는 뇌물액이 그러니까 이 돈이 근데 그냥 뇌물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준 거기 때문에 이제 횡령액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양형위원회에서 규정을 정해서 이렇게 되면 5년 이상은 전부 구속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고법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나와서 지금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시 고법원으로 돌아가서 이게 다 뇌물로 인정이 되면 또 바로 법정 구속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뇌물 액수는 뭐 이 두 분의 예. 변호사가 계시지만 뇌물 액수의 과다는 어차피 형량은 같죠. 예. 그러나 저 돈을 이재용 부회장이 개인 돈으로 줬으면 모르지만 예. 회사 돈으로 줬다는 것 때문에 횡령과 예. 이제 동일하게 횡령이 훨씬 더 강하게 처벌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데 이제 횡령액 중에서 50억이 넘어가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특경가법상 5년 이상의 예. 실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진다. 이제 그게 핵심이거든요. 예. 지금 어제 사실은 대법원의 판결에서 가장 핵심은 삼성이 다시 위기의 상태에 빠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총수 공백 상태. 예. 사실 지금은 뭐 재벌 이런 표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총수라는 표현도 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어찌됐든 우리의 현실에서는 오너 패밀리의 예.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점에 있는 분의 역할을 예. 주목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에 뭐 일본의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예. 강화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모든 언론 그리고 뭐 예. 온 국민이 다 주시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항소심 재판이 예. 벌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집행유예가 확보가 안 되면 예. 그러면 다시 수감이 돼야 되는 상황. 그건 삼성의 큰 위기다. 예. 그래서 이제 관심이 컸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 횡령액이 50억 원이 늘어났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집행유예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근거로요. 이 강제성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이 파기환송심에 들여다볼 것이고 그리고 횡령을 하긴 했지만 이 돈을 나중에 이재용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또 갚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갚았다라고 하는 부분. 또 방금 이 윤경호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기업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이 재판부가 자신들의 재량으로 이 형을 감량해주는 좀 어려운데 장량 감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정받으면은 뭐 3년 이하 징역형이 나와서 지금처럼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느 쪽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늘어나서 구속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아니면 집행유예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뭐 재판이라는 게 꼭 법적으로만 예. 판단을 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이제 정상 참장이라는 거는
그때 여러 가지 환경들도 고려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내년쯤에 이제 이게 파기환송이 가서 좀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심리를 하고 이래야 돼서 예. 올해 안에 뭐 선고가 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예. 내년쯤에 갔을 때 지금 그러니까 횡령죄에 있어서는 돈을 갚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거는 굉장히 유리한 정상이고 예. 80억을 갚았고 또 하나는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고 했을 때는 재판부가 심하게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게 좀 유리한 상황은 2심에서 1심에서 유죄가 났던 법정 구속이 될 때 유죄가 났던 게 재산국외도피죄였어요. 그것은 하한이 10년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제일 낮은 형량이 제일 센 거였어요. 그게 예. 10년은 장량 감경 한마디로 보니까 좀 깎아줘야 되겠는데 법정형을 줄여줘야 되겠는데 해도 5년 이상이 돼서 그러면 집행유예 결격 사유였거든요. 근데 2심에서는 이 재산국외도피죄가 다 무죄가 났어요. 예. 그런데 이 대법원에서도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확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형이 제일 낮은 형이 지금 반으로 줄여줬을 때 뭐 돈도 갚고 또 뭐 이런 경제 상황도 있고 또 뭐 대통령이 주라고 하는데 안 줄 수도 없었을 거고 뭐 이런 상황들을 참작을 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2심보다는 늘어나는 집행유예지. 2심 2년 6개월에 4년이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집행유예 5년이 꽉 차게 될 거고 앞에 징역형도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집행유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알겠습니다. 어제 대법원 선고 가운데 이 묵시적 청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씨를 모녀를 지원한 그 이유가 2심 전심으로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해서 청탁을 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기업들이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관옥 교수님. 네. 현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늘려달라, 투자를 좀 해달라라고 기업 총수들에게 부탁을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요청하는데 그걸 안 할 수는 없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가면 또 이게 묵시적 청탁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좀 비유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살아있는 권력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안 할 수도 없고 하면은 이렇게 나중에 묵시적 청탁에 걸려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기고 이런 모순된 상황으로 기업들을 몰아넣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기업들은 볼멘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공적 영역에서 젊은이들의 어떤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연히 요구를 한 그런 부분. 그럼 뭐 선택권은 기업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승계 작업에 관련해서 뭔가 지원을 해주고 그 승계 자원을 도와주는, 묵인해주는 정부 차원에서 뭐 이런 것을 지금 법원에서 인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삼성 지배구조와 굉장히 연동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청탁이 실질적으로 행해진 것이고 그거를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이 최순실이죠. 최순실에게 상당한 뇌물을 지급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뭐 청탁의 내용이 그리 구체적일 필요는 없다라는 어떤 2심 판결을 뒤집긴 했는데 글쎄요. 뭐 박근혜 정부 때 뭐 통일 펀드, 뭐 청년 희망 펀드 뭐 이런 거에 기업들 좀 넣어라, 돈 좀 넣어라 이렇게 한 것도 나중에 다 논란이 될 수 있다. 어쨌든 기업들 입장에서는 참 기업 활동하기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다른 얘기로 좀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국민 열망을 반영했다. 그리고 한국당에서는 역사 되풀이 기억하라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국정농단 수사를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중대한 불법이 재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공동정범과 관련돼서 이것이 불법이었음이 확인됐다라는 얘기를 했고 박영수 특검 역시 어제 대법원 선고 내용을 환영한다라고 하면서 공소유지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퍼펙트 스톰 휩싸인 삼성 리더십 불확실성까지 겹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이제 윤경우 의원께서 얘기했지만 지금 사실 이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어느 정도일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고 있거든요. 지금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서 삼성전자가 사실 최천병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한국 경제 반도체 착시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사실은 한국 경제가
어찌됐든 2%대 성장을 유지하는 예. 그 배경에는 반도체라는 업종이 독보적인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업체가 이미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예. 앞서 있는 업체들인데 삼성전자만 따지고 보면 우리 GDP에서 한 15% 정도를 차지해요. 저 경제 전체에서는 한 17%, 20%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는 거고요. 또 대기업 중에 가장 규모가 크기도 하지만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측면에서. 근데 이제 우리 지금 경영 구조가 대부분 다 오너들 위주의 정점에서 그들이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 경영인들을 곳곳에 포진해 있지만 또 이사회 경영을 하고 있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 삼성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이거는 그동안 삼성이 몇 차례 겪었던 위기이기도 하지만 그 위기에다가 지금 멜경제가 퍼펙트 스톰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동시에 여러 위기가 한꺼번에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그다음에 일본의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세계 경제 전체가 지금 다운 트렌드, 지금 침체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미국이 유일하게 나홀로 성장을 해왔지만 미국도 지금 미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다시 내려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여건, 대외 여건, 대내 여건을 감안해 보면 삼성이 이번에 이런 리더십 공백 상태가 혹시 생길지도 모른다는 건 다른 때하고는 조금 더 위기가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뭐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와의 의혹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 경영진이 매주 법정에 가고 있습니다. 일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뭐 불법을 저질렀으면은 당연히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긴 합니다만은 지금의 경영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삼성이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